승자와 패자. 챕터 1. 바야흐로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다. 이러한 위기는 외국인 혐오증이 점점 심해지고 민주주의 규범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인물들에 대한 지지 역시 높아지는 데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그 못지않게 심각한 사실은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들끓게 만들고 있는 불만에 대해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의 준동을 단지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맞선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의 반발로 치부한다. 다른 일부는 이를 주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본다. 글로벌 무역이나 신기술이 빚어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적 저항을 편협한 시각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를 담은 경제적 불만의 표출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잘못이다. 영국에서 블랙시트가 승리한 것처럼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커지고 상류층에게는 혜택을,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력감을 안겨준 세계화가 진행된 데 대한 분노의 판결이었다. 이는 또한 경제와 문화 주류에서 뒤떨어져 버린 사람들의 항의를 나 몰라라 한 테크노크라트 정치에서의 반발이기도 했다. 괴로운 사실은 트럼프가 각종 불안, 고민, 합당한 불만의 결과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주류 정당들은 그런 불평, 불만들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럽 민주주의에서도 비슷한 난국을 볼 수 있다. 유럽 주류 정당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고민하기 전 자신들의 사명과 목적을 되새겨 봐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유럽 민주주의를 대신해 버린 포퓰리즘적 저항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의 외국인 혐오증과 극단적 민족주의를 복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추한 감정과 얽혀있는 정당한 불만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런 불만이 단순히 경제적인 불만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불만은 단지 임금과 일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중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포퓰리즘적 저항이 표적이 되어버린 주류 정당과 집권 엘리트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보통 그 불만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진단했다. 이민자와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또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말이다. 그러나 두 진단 모두 뭔가 중요한 점을 빠뜨리고 있다.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첫 번째 진단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분노가 주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다양성의 꾸준한 증대에 대한 반동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 위계질서의 상층부를 차지한 데 익숙해져 있던 백인 남성 노동계급 유권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소수자로 밀려나는 일,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는 일이 두려운 나머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이나 소수민족보다 자신들이야말로 차별의 희생자라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공적 담론의 요구가 그들을 압박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포퓰리즘적 정서의 추한 면을 강조한다. 본토 출생자 우선주의나 여성 혐오, 인종주의 등등 트럼프와 그 밖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는 과격한 주장들을 그 증거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두 번째 진단은 노동계급의 분노를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시대 변화가 너무도 빠른 데 대한 당황, 그리고 방향 상실의 결과라 본다. 새 경제질서에서 평생 직업이란 개념은 끝났고 혁신, 유연성, 경영자 마인드, 신기술을 평생 학습하려는 의지 등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수 노동자들이 한때 가졌던 직업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나라로 아웃소싱되거나 로봇에게 넘겨지고 있으며 이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난제에 부딪혀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마치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안정적인 동료 집단과 과거의 경력을 아쉬워한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의 피해갈 수 없는 파도 앞에 홀로 서기를 강요당하는 듯 느끼는 이 노동자들은
이민자들, 자유주의 집권 엘리트에게 신경질을 낸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다. 그들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저항하는 세력은 마치 날씨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안은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그 밖의 정책을 통해 그들의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 적응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진단 모두 얼마간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포퓰리즘적 저항을 악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든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든 노동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많은 이들을 무력으로 왜소하게 느끼도록 만든 집권 엘리트의 책임은 면제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자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가 꾸준히 낮아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조류 탓이 아니었다. 주류 정당들과 집권 엘리트가 정책을 그렇게 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와 다른 포퓰리즘적 권위주의자들의 민주주의 규범 위협에 직면해 지금 그 엘리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자아낸 분노가 포퓰리즘의 불을 댕겼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소란이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을 깨트린 정치적 실패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화. 이 실패의 핵심에는 주류 정당들이 지난 40여 년간 세계화 프로젝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수행해 왔느냐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점에서 포퓰리즘의 반격의 단서를 제공했다. 하나는 이를 통해 공공선을 기술 관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승자와 패자를 능력주의적으로 정의 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술 관료적인 정치 개념은 시장에 대한 믿음과 강하게 연관된다. 그것은 꼭 국가 개입이 일체 배제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장 경제야말로 공공선을 달성하는 데 기본적 도구라 여기는 것이며 따라서 더 큰 범위에서 시장을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술 관료적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실질적인 도덕적 논쟁에 대한 공적 담론을 실종시켰으며 논란이 있는 이념 문제를 마치 경제 효율 문제처럼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인 듯 취급했다. 이러한 기술 관료적 맹신이 포퓰리즘의 불만에 어떤 식으로 판을 깔아주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시장 주도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도 약화시켰다.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탄식 정체성을 진보적이고 뛰어나다고 지켜 세우면서 보호주의, 종족주의, 갈등 등이 갖는 협소하고 파편적인 정체성과 비교했다. 그들은 이제 좌냐 우냐의 기준이 아니라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기준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자유무역협정, 무제한적 자유유동성 등에 관한 비판은 꽉 막힌 생각을 따름이며 세계화 시대의 종족주의를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기술관료적 통치 방식은 여러 공적 문제를 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써 보통 시민들은 손을 써볼 수조차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민주적 토론의 범위를 좁히며 공적 담론의 내용을 공허하게 하고 개인들이 점점 더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시장 친화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세계화의 개념은 좌우 주요 정당들에게 고스란히 수용되었다. 특히 중도 좌파 정당이 시장 중심적 사고와 시장적 가치를 수용하는 일은 무엇보다 의미심장했다. 이는 세계화 프로젝트의 진행에 그리고 뒤따른 포퓰리즘의 반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가 당선될 즈음 민주당은 기술 관료적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한때 그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와 중상층 유권자 대신 전문 직업인들에게 한껏 기울어져 있었다. 블랙시트 당시의 영국 노동당, 유럽의 사회민주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변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는 정부는 문제이고 시장이 해답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자 미국 빌 클린턴, 영국 토니 블레어, 독일 게르하르트 슈레더 등의 중도 좌파 정치인들이 뒤를 이었다.
그들이 시장에 대해 갖는 믿음은 이전의 리더들보다도 옅었지만 각자의 사회에서 그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한몫했다. 그들은 통제받지 않는 시장의 날선 이빨을 어느 정도 무디게 만들었으나 레이건, 대처 시대의 핵심 전체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시장 메커니즘이야말로 공공선을 달성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전제였다. 이러한 믿음에 발맞춰 그들은 시장 중심적 세계화를 수용했고 경제가 갈수록 금융화되는 경향을 환영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과 손잡고 세계 무역협정 추진과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런 정책들의 혜택은 대부분 최상위층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평등 심화와 금권 정치 강화에 대해 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를 길들이고 경제 권력을 민주적으로 제어한다는 원래의 사명에서 벗어난 진보 진영은 그 매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 모든 것은 버락 오바마가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달라지나 싶었다. 2008년 대선 유세 때 그는 진보 진영의 공적 담론을 장악해버린 경영자나 기술 관료의 언어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 그가 보여준 도덕적 에너지와 시민적 이상주의는 백악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금융위기 와중에 집권하게 된 오바마는 클린턴 시절에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을 경제 고문으로 앉혔다. 그들의 권고에 따라 오바마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면서 은행들을 밀어주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울리던 도덕적 목소리는 침묵에 들어갔다. 오바마는 월스트리트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정책으로 엮어내기보다 그저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 부실 기업에 대한 긴급 구제가 일으킨 지속적 분노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침내 좌우를 망라한 포퓰리즘의 반격의 봉화를 올렸다. 좌파에서는 월과 점령 운동과 버니 샌더스의 대선 출마가 있었고 우파에서는 티파티와 트럼프의 대선 출마 그리고 당선이 있었다. 미국, 영국,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발흥은 일반적으로 집권 엘리트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러나 그 가장 두드러진 피해는 진보 및 중도 좌파 정당들이 입었다.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당,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지지율이 사상 최저급으로 떨어졌다. 이탈리아 민주당, 지지율이 20% 이상 폭락했다. 프랑스 사회당, 2017년 대선 1차 투표에서 대선 후보가 겨우 6% 득표했다. 등등 다시 대중의 지지를 바라기 전에 이들 정당은 시장 중심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통치 방식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미묘하지만 그만큼 결정적인 뭔가도 제고해 보아야 한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왜 승자가 경멸적으로 깔보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그러면 여러 노동 계급 및 중산층 유권자들이 엘리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된 계기는 뭘까? 해답을 얻으려면 지난 수십 년간의 빈부격차 상황부터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 및 존중감의 조건과 관계가 있다. 세계화는 그 과실을 불균등하게 배분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지금껏 늘어난 국민소득 대부분이 상위 10%에게 돌아갔고 하위 50%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실제 소득 기준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의 중위 소득은 약 36,000달러인데 그것은 4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늘날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하위 50%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만으로는 포퓰리즘의 분노, 그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어디서 출발하든 부자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이 믿음에 응해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회의 평등을 늘림으로써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해 왔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고등교육 이수 기회를 넓혔다. 인종, 민족, 성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말이다. 기회균등이라는 수사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로 요약되었다. 최근 몇 년간은 정치인과 정당들 모두 이 구호에 목매다 못해 성경 구절인 양 받드는 모습이었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마코 루비오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이 모두 한결같았다. 오바마는 이 구호를 약간 변형하기도 했다. 팝송 가사를 본떠 하면 된다 라고 했던 것이다. 그의 집권 기간에 그는 이 구호를 연설이나 공식 발언 등에서 140회 이상 써먹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상승 창가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었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결코 쉽지 않다.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개 가난한 성인이 된다. 소득 기준 하위 5분의 가정 출신자는 20명 가운데 1명만 상위 5분 위에 이르렀고 대부분은 중산층에도 이르지 못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미국보다 캐나다, 동일, 덴마크, 그 밖의 유럽 국가에서 더 많다. 이런 불평등에 대해 미국이 오랫동안 변명해온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는 말과 들어맞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계급이 뚜렷한 유럽 사회에 비해 불평등, 걱정을 덜 해도 돼.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미국인의 70%는 가난한 사람이 자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유럽인은 35%만이 그렇게 여긴다. 이런 사회적 이동성 관련 믿음은 미국의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왜 그처럼 복지제도에 소극적인지 설명해 준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은 평등 수준 또한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사회적 상승의 능력은 가난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교육, 보건을 비롯해 직업세계에서 개인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있는 듯 보인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폭발적인 불평등 증가는 사회적 상승을 가속화시킨 게 아니라 정반대로 상류층이 그 지위를 대물림해줄 힘만 키워주고 말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명문대학들은 한때 특권층 자녀들의 입학의 걸림돌이 되었던 인종, 종교, 성, 민족 등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SAT는 계층과 가문이 아니라 학업 성적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세습 귀족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생 3분의 2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다. 장학금과 기타 지원책이 후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운데 하위 5분위 출신자는 4%도 되지 않는다. 하버드와 그 밖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소득 상위 1%, 연간 63만 달러 이상 출신의 학생은 하위 50% 가정 출신 학생보다 많다. 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회균등에 대한 담론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무엇이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만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윤리. 현실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가다듬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출발점에 서 있든 노력과 재능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또는 정치적으로 만족스러울지는 의문이다. 도덕적으로 보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장 중심 사회가 성공자에게 후하게 베풀기 마련인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근거한 보상이나 박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재능의 소유를 순전히 각자의 몫으로 봐도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능 덕분에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이 노력했지만 시장이 반기는 재능은 없는 탓에 뒤떨어져 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능력주의 이념에 찬성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 신념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또 더 큰 정치적 문제를 의미를 갖는 문제도 외면한다. 승자들 가운데 그리고 패자들 가운데 능력주의 윤리가 부추기는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태도의 문제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이러한 도덕 감정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항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민자들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반항 차원을 넘어 포퓰리즘의 불만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향한다. 그리고 불만은 정당화된다. 공정한 능력주의 제도를 마련하자. 사회적 이치가 재능과 노력을 반영하게 하자며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을 해석하는 방식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승리를 오직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을 깔보도록 한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 역시 그 운명을 겪을 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기술관료적 정치의 도덕적 자세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진 몫이 운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보다 겸손해지게 된다. 신의 은총 또는 행운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나 완벽한 능력주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제거한다. 또한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받아들이는 능력도 경감시킨다. 우리의 재능과 행운이 우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능력은 일종의 폭정 혹은 부정에 의한 통치를 조장하게 된다. 굴욕의 정치. 아래쪽에서 올려다볼 때 엘리트의 오만은 짜증나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고 싶지 않다. 그러나 능력주의 신앙은 그들이 입는 상처에 굴욕까지 보탠다. 자신의 공경은 자신 탓이라는 말, 하면 된다라는 말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준다. 승자에게 갈취하며 동시에 패자에게 조롱한다. 패자 스스로마저도 말이다. 일자리가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의 실패는 자업자득이다.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 이런 점에서 굴욕의 정치는 부정의의 정치와 다르다. 그것은 포퓰리즘의 반격에 기름을 붓는 분노와 울분을 언제든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잘 이해했으며 잘 써먹었다. 입만 열면 기회, 운운하는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그 말을 거의 안 썼다. 대신 그는 승자 패자에 대해 거친 표현을 퍼부었다. 흥미롭게도 사회민주주의 포퓰리스트인 버니 샌더스 역시 기회나 사회적 이동성은 거의 말하지 않는다. 대신 부와 권력의 불평등만 이야기한다. 집권 엘리트들은 지금껏 대학 학위야말로 성공의 길이자 사회적 명망의 기반이라고 가치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대학에 못 간 사람에게 고약한 낙인이 찍히게 됨을 몰라라 한다. 그러고 보니 포퓰리즘이 터져 나오고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국 정치를 나누는 가장 깊은 균열 중 하나는 대학 나온 사람 대 안 나온 사람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비대졸자표의 4분의 2를 얻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은 고등교육 이수자들 사이에서 압승했다. 영국의 블랙시트 국민투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비대졸자는 블랙시트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은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힐러리 클린턴은 1년 반 뒤 자신의 대선 전략을 평가 반성하면서 자신의 패배에 기여했던 능력주의적 오만을 드러내 보였다. 저는 미국 GDP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지역의 3분의 2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뭄바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낙관적이고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장들에서 이겼답니다. 트럼프에 대해선 흑인의 권리를 못마땅해 하고 여성들이 일터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고장들에서 이겼다고 했다. 그녀는 세계화 승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트럼프는 루저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한때 특권층에 맞서 농민과 노동자의 편에 선 바 있다. 그러나 바야흐로 능력주의의 시대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나섰다가 패배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미국의 부자와 고학력자들의 지지를 얻었다라며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굴욕의 정치에 아주 능란했다.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그의 포퓰리즘은 가짜라고, 금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계급 다수로부터 보건 서비스를 삭감하는 보건개혁안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런 위선에만 주목하면 요점을 놓치게 된다.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을 때 트럼프는 그것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그럴듯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 결정의 진짜 중요한 점이자 그의 정치 이념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좀 산만해 보이는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언제부터 미국이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우리를 형편없는 나라라고 여겼습니까? 우리는 다른 국가와 정상들이 우리를 더 이상 깔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소위 기후협약이라는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사실 일자리나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계가 없었다. 트럼프의 정치적 상상, 그 속의 굴욕 피하기였다. 그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향을 불러왔으며 그 가운데 지구온난화를 염려하던 사람들까지 있었다. 기술 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자는 덕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고 했다. 플라톤은 공공의 정신으로 무장한 수호자 계급의 지지를 받는 철인 왕이 다스리는 사회를 상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인 왕에는 반대했으나 그 역시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공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정치와 관련된 능력은 부유함이나 좋은 가문이 아니라 시민적 미덕과 실천지, 공공선의 문제에 있어서 추론을 잘하는 실천적 지혜의 탁월함이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스스로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처럼 유덕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공직을 맡기를 바랐다. 그들은 세습 귀족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도 내켜하지 않았다. 선동 정치가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치 논쟁에서 중요한 도덕적 시민적 문제들, 즉 불평등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경 문제에서 살펴야 할 도덕적 부분은 무엇인가? 일의 존엄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우리는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나? 등이 소외되고 있다. 능력과 공공선을 이처럼 도덕과 무관하게 보는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민주사회를 약화시킨다. 지난 40년 동안 목격해왔듯 능력주의 엘리트는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 194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을 다스렸던 엘리트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유럽과 일본을 재건했으며 복지국가를 강화하고 인종차별을 없애고 40년 동안 부자와 빈자 모두 혜택을 입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반면 그 뒤를 이은 집권 엘리트들은 40년 동안 노동자 임금 정책, 1920년대 이래 최대의 소득 재산 불평등, 이라크 전쟁, 19년간 끌고도 아무 해결도 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재정 악화, 2008년 금융위기, 인프라 악화, 세계 최고의 인구 대비 구금자 비율,
선거자금 제한 철폐와 선거구의 게링 맨더링에 따른 민주주의의 회화화 등을 이뤄냈다.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통치 차원에서만 맥을 못 추는 게 아니다. 민간 프로젝트 역시 그렇다. 어느 날 공동선이라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풀이된다. 연대성을 높인다거나 시민들의 결속을 단단히 하는 일 따위는 GDP로 측정되는 소비자 선호 만족 위주의 일에 비하면 별 관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공적 담론은 갈수록 너절해져 간다. 어느 날 통용되는 정치적 참여, 그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고 관리주의이며 기술관료적인 이야기 수준이다. 아니면 각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방에게 퍼부어대는, 상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방적인 부르짖음이다. 이 공허한 정치 공론자는 정치적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이념의 소유자라도 무력감과 짜증을 겪게끔 한다. 그들은 건실한 공적 담론의 부재 형상이 그만큼 중요한 정책상의 고민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님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다만 그런 중요한 정책상 결정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대중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산업 분야에 휘둘리곤 하는 행정기구, 중앙은행, 주식시장, 선출직 관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로비스트들 등등이 그런 결정의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공적 담론이 공허해지는 차원을 넘어서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뒤집어 놓았다. 그리하여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추락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부딪힌다. 기술관료적 능력주의의 이러한 면은 분노와 양극화에 찌든 오늘날 우리의 정치 양상과 대부분 맞아 들어간다. 포퓰리즘의 준동. 60년 전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가 빚어낼 오만과 분노를 예견했다. 사실 그 용어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마이클 영이다. 1958년 출간한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에서 그는 어느 날인가 계급 장벽이 극복되고 누구나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진정한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어찌 보면 이는 환영할 상황이다. 노동계급의 아이들이 마침내 특권층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니 말이다. 그러나 영은 그게 과연 순전히 기뻐할 만한 상황일지 곰곰이 생각했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한 탓인데, 못난 탓인데 라고 여기게 된다. 마이클 영에게 능력주의는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불화를 불러오는 제도였다. 수십 년 전 그는 지금 우리의 정치를 오염시키고 포퓰리즘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가혹한 능력주의 논리를 꿰뚫어 보았다. 능력주의의 폭정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명망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기술 혁신과 아웃소싱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유형의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도 하락과 맞물렸다. 경제활동이 물건 만들기에서 돈 관리하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또한 헤지펀드 매니저나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 전문 직업인들이 사회적 보상을 과하게 챙기면서 전통적인 일자리에 대한 명망은 급락, 약화되었다. 주류 정당과 엘리트는 이러한 정치 차원을 놓치고 있다. 그들은 시장 주도적 세계화에는 단지 분배의 정의 문제만 따라온다고 여긴다. 세계 무역과 신기술, 경제의 금융화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포퓰리즘의 불만과 기술관리적 통치의 실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정치 담론을 이끌어갈 때 마치 시장에서 아웃소싱 하듯 도덕과 정치 문제를 젖혀버리거나 전문가와 기술 관료에게 온통 맡겨버리면 되는 듯 했다. 결국 정책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민주적 합의는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공적 의미가 텅 비게 되면 한결같이 정체성과 생득성에 대한 거칠고 권위적인 형태, 예를 들면 종교 근본주의나 적대적 민족주의 등이 그 공백을 메우기 마련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다. 시장 주도적 세계화는 40년 동안 계속되며 정치 담론의 장을 공동화했고 보통 시민들은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포퓰리즘의 반격을 촉발했다. 그 반격이란 텅 비어버린 공론장에 무자비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민족주의를 채워넣으려는 움직임이다. 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 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공통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